자, 이제 민소법 이제 총 6회를 잡았는데요. 그 민법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한 쟁점들을 먼저 정리하고, 뭐 사례라는 게 뭐 사례 문제만 열심히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용 정리가 되면 이제 사례 문제 뭐 비슷한 문제들 다 정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례 대비로 해서 보면 뭐 사례집을 덜컥 잡아가지고 막 사례 문제 열심히 푸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 따로 놀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번호 외우는 형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조금만 바뀌어도 답은 똑같은데 묻는 문제를 좀 비틀어서 모르면 뭐 똑같은 문제인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례 한 10문제가 그냥 한 문제로 처리가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그냥 그 문제를 뭐 사례집 뭐 이래서 민소만 해도 막 그 1000페이지까지 되는 사례집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뭐 선택형도 그렇고 사례도 뭐 드립다 이제 1번부터 사례집을 푸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 자체가 뭐 민법도 하셨지만 결국은 중요한 쟁점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는 내일부터 이제 1시간씩 시험을 보실 거고, 내일 진도는 오늘 자료까지예요. 그러니까 1심 소송 절차 앞에까지, 그러니까 소송 대리까지니까 뭐 미리 예습하시고 뭐 이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평상시 실력 가지고 시험을 좀 보시고,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1시간 동안 고민하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민소법은 절차법이라 엉뚱한 쟁점을 쓰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필공 추가가 아닌데 막 고필공 추가를 쓰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써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랑 맞춰서 뭐 잘못 쓴 것들은 쟁점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제 내일 시험은 이제 그 1심 소송 절차 앞에 소송 대리까지 냈으니까 그 내일 시험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이제 자료로 뭐 이 자료도 뭐 제 책 기준으로 정리해 드린 거지만 자료로 정리를 좀 하고 하면은 총 6회 동안에 매일 이제 이런 쟁점 자료가 뭐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분량으로 나갈 텐데, 그럼 중요한 테마들을 웬만한 것들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민소법에 이제 기본 강의 한 15회 정도 하고, 그다음 뭐 쟁점 강의들 좀 하지만 뭐 6회 동안에 어느 정도 중요한 쟁점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광고 나간 대로 이제 최근 3개년 문제들도 정리를 할 테니까, 부정의 문제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6회 동안에 뭐 집중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거기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추가로 나중에 뭐 선택형 공부를 하시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민소법 교과서 순서에 따라 앞부분에 이제 관할을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할의 기본, 뭐 지금 기본 강의 아니니까 관할의 내용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요. 내일도 시험 보실 거고, 그다음 법전협 최근에 출제된 문제 그런 거 가지고 해결하면 충분하고, 관할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파트로 가서,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자료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일단 뭐예요? 확정을 시켜야죠. 그래서 당사자를 확정을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원고 피고 소장에 이제 소장 표시 가지고 확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고는 뭐 자기가 자기를 잘못 표시할 사람 없을 테니까 원고가 갑,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을을 상대로 하는데, 피고가 예를 들어서 소장에 기재된 게 예를 들어서 뭐 A 고등학교 뭐 교장 뭐 김갑동 이렇게 기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 보면 이 도대체 A 고등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김갑동 교장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야, 당사자 확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피고에다가 피고 김갑동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김갑동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당사자 확정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할 때 즉 학교를 상대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김갑동 개인을 상대로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당사자를 확정하면 확정된 당사자가, 그래서 뭐 청구 원인을 봤더니 원고 갑에 뭐 아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인데 그 미성년자겠죠. 근데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에 다쳤다. 그럼 뭐예요? 학교를 상대로 하는구나. 근데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그럼 이제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당사자 표시를 바꾸든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확정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확정을 시켰다. 그럼 확정된 당사자가 이제 일반에서 구체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게 당사자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소송에서의 적격이 있는지, 그래서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적격이 있더라도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변론 능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당사자 파트에서. 그래서 이게 교과서 목차잖아요. 교과서.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 소송에 적격이 있는지, 그 다음 적격이 있더라도 제대로 이제 나와서 소송 행위할 수 있는 소송 능력이 있는지, 변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테마별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쟁점을 정리해 놓고, 특히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소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확정에서 문제되는 거. 예컨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성명 모형 소송이 나왔다. 그럼 어디선가 당사자 확정의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조합이 나왔다. 뭐 조합의 당사자 능력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 적격이니 확정이니 이런 말 쓰면 완전히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소 파악을 잘해서 각 테마별로 중요한 쟁점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뭐 저하고 상담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3학년 올라가고 하니까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바운더리를 다 정해놓고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변신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메꿔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량이 뭐 점점 늘어나는 단점도 있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형 같은 경우도 뭐 어디까지 볼 건지 일단 변식 기출 문제 보고 나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선택형을 변식 기출만 볼 건지, 그럼 지금 보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럼 법전형 문제 보자고 하니까 그 다 모아놓으면 민법도 1000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상개념만 볼 건가, 뭐 5개념 이걸 고민하고 있던데, 일단 변식 기출 문제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테마별로, 그러니까 쟁점별로 중요한 테마들을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 벗어나가는 건 뭐 선택형을 조금 보충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자료도 뭐 제 책까지 정리한 거지만 당사자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택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혹시나 부족해 보이면 뭐 추가로 뭘 할까, 그걸 나중에 고민해야지, 전체 공부 양을 다 정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겠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시험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례만 보면, 옛날 저희 때처럼 뭐 사례만 보면 사례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만 선택형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놓고 부족한 거 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테마별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 시험은 특히 주소 파악이고, 여러분들 뭐 중간기말고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는 A라는 출제를 했는데 뭐 내가 B라고 쓰고 이제 엉뚱한 걸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거니까 그런 거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자꾸 보시라는 게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파트에서는 당사자를 확정시키고, 확정된 당사자가 능력, 적격, 소송 능력, 변론 능력, 이게 이제 교과서 목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각각의 테마별로 중요한 쟁점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당사자 확정부터 봐볼까요? 자, 오늘 자료로 가셔서 개념을 보면,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를 일단 확정하는 것을 당사자 확정이라고 하죠. 이게 왜 필요해요? 자, 판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재판권, 제척 원인, 그 다음에 그 후속 절차로 적격 능력, 소송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단 수계, 사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다 당사자를 확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당사자 확정도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래서 거래 판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확정의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답안지에 뭐 학설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설 판례를 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학설은 참고사항만 보시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설을 그러니까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들은 판례만 정리를 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판례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설을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자, 판례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이제 판례 위주로 쓰시면 되니까. 판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 내용과 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록형 소장 써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소장이 맨 앞에 보면 이제 소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고 누구 쓰고, 그 다음에 피고 누구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제목, 뭐 소인 청구송,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날짜 쓰고 무슨 법원 기준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사자 표시란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장의 기준에 표시하고 그다음 청구 원인 사실을 종합 확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원고가 피고 A 고등학교 교장 김갑동이라고 쓰면 이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 보면 모르잖아요. 김갑동 교장 선생님 상대로 한 건지 A 학교를 상대로 한 거지. 근데 청구 원인 봤더니 우리 애가 학교 가서 다쳤다. 그래서 학교를 상대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아,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표시뿐만 아니라 청구 원인 내용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 표시라고 하죠. 다만 사망한 사람, 즉 재소전 사망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뭐예요? 원고가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모르고 피고로 표시해 소재했을 때 사실상 피고는 뭐예요? 상속인이다. 그래서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로 간다는 거예요? 밑에 3간에 나오는 표시 정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건의 90%는 사실 실질적 표시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예외만 자꾸 보니까 이제 예외가 원칙처럼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대한민국 민사 사건의 99%는 실질적 표시로 다 해결이 된단 말이죠. 예외적인 1%가 뭐 재소전 사망 같은 거가 되겠죠. 그럼 재소전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즉 갑이 피고 을이라고 썼는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이미 을이 갑이 소장 접수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럼 원고 갑이 을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상속인을 피고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바꿔야 되는데 을을 상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소장의 표시를 바꾸고 병을 불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우리 판례는 표시 정정으로 한다. 표시 정정. 그 다음에 다른 학설은 뭐예요? 피고 경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고 경정으로 갈 거냐 표시 정정으로 갈 거냐. 우리 판례는 표시 정정으로 간다. 그 표시 정정은 뭐예요?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단순한 오기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을 잘못 썼다. 그러니까 김갑동인데 김갑동으로 잘못 썼다. 그럼 이제 바꾸는 게 표시 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정정으로 가려면 이제 확정된 당사자하고 이제 표시는 지금 의자로 되어 있죠. 표시된 당사자하고 확정된 당사자하고 뭐예요? 동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시 정정으로 가려면 동일성이 있어야죠. 그럼 동일성이 있기 위해서 전제가 뭐예요? 원고 갑의 의사가 을의 사망 사실 알았으면 병을 당사자로 썼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 이제 피고 이름이 김갑동인데 김갑독이라고 잘못 쓴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잘못 쓴 거하고. 그래서 표시 정정으로 바꿀 수 있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소수견해는 소수견해 알아두시라는 게 아니라 소수견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다수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견해는 아니 을하고 병은 다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김갑 A라는 사람 이름이 김갑동인데 김갑동이라고 잘못 쓴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피고 경정으로 가야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건 무시하고 그래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표시 정정으로 간다. 그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당사자 확정에서는 일반적인 즉 재소전 사망이 아닐 때는 뭐예요? 앞에 판례만 쓰시면 충분하죠. 이게 실질적 표시설이다. 다만 재소전 사망이 나오면 판례 2개를 다 써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 판례에 대해서 기존의 학설은 뭐라고 했어요? 의사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굳이 이 재소전 사망에서만 우리 판례가 의사설을 취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더라도 뭐예요? 그냥 상속인을 당사자로 확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 학설이 입장이 나눠지면 그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사설이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답안지에다가 판례가 재소전 사망에서 의사설을 취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예 안 쓰시든가 그러니까 뭐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쓰시든가 아니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런 판례에 대해서 의사설이라는 입장과 실적 표시설이라는 입장이 이제 뭐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쓰시든가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학자든 모든 그 판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쓰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질 때는 그냥 의사설이다라고 쓰면 바람직하진 않아요. 답안지 쓸 때.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실질적 표시설, 예외적으로 의사설이다. 이게 제일 나쁜 답안지예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공부량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식화 시켜가지고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처럼 뭐 A라는 단어 나오면 뭐 A라고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학은 그렇잖아요. 모든 그 사현상들을 법으로 정리해가지고 재판이 나오는 건데 물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뭐 비슷한 사실관계인데 여기서 된다고 여기서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나름대로 뭐 구체적인 법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판례가 뭐
이제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식화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안별로 정리를 해야지. 그 뭐야 순서도 짜듯이 해가지고 뭐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판례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검토는 뭐예요? 99%는 실질적 표시설로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소전 사망에서만 그 판례를 써서 결국 뭐예요? 이제 표시는 사망자지만 원고 확정된 당사자는 이제 상속인으로 확정이 되니까 동일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을 잘못 쓴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표시 정정으로 간다. 그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당사자 확정은 실질적 표시설과 재소전 사망에서는 상속인으로 확정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 상속인 판례를 의사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고 검토는 그냥 실질적 표시설로 가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재소전 사망이 아닌 사안에서는 실질적 표시설 그 판례만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당사자를 확정했어요. 그 확정된 당사자하고 표시된 당사자가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똑같지 않다. 그럼 뭐예요? 표시 정정 아니면 피고 경정 아니면 원고 경정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 정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보통 이제 피고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표시 정정으로 갈 건지 피고 경정으로 할 건지 문제된다. 기준은 뭐예요? 동일성이잖아요. 동일성. 그래서 3간에 표시 정정으로 가서 보시면 개념 볼까요? 다 뭐예요? 확정 이후의 문제잖아요.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에 동일성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를 바로 잡는 거.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을 오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시 정정이죠. 그래서 표시를 잘못 적거나 빠뜨렸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판례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능력자로 바꾸는 걸 표시 정정으로 보잖아요. 그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처럼 A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A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 능력자로 바꾸는 방법을 표시 정정을 하고 있죠. 판례가.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첫 번째 줄에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이유로 동일성이 없다. 동일성을 벗어난 뭐예요? 피고 경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 같은 거 쓰실 분들은 표시 정정인지 피고 경정에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들, 채점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의 차이점 이걸 물은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자, 판례도요. 표시 정정은 표시를 잘못했을 때 동일성 범위 안에서 바로잡기 때문에 자,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당사자로 바꾸는 뭐예요? 이제 피고 경정, 즉 당사자 경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구별 기준은 동일성 이거잖아요. 동일성이 없으면 뭐로 가야 돼요? 피고 경정.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선택형 풀 때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요즘 그렇지만 특히 민사법은 선택형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쟁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으로 들어가셔서 1번에 가본 소장에 기재된 표시, 청구 원인 내용 이게 뭐예요? 소장의 전치지 실질적 표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해석해서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에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표시 정정이 된다. 그럼 나번에 가셔서 항소심에서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판례는 뭐예요?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에 항소심에서 된다. 왜냐하면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 단순한 오기, 오류를 고치는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걸 뭐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를 보면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자기가 그냥 건물 사가지고 건물에다가 영남실업 고등기술학교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가 학교 법인 설립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야간학교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를 납품한 사람이 돈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이니까 이 학교 시설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그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니까 일단 피고 해가지고 영남실업 고등기술학교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그 학교를 운영하는 개인을 상대로 해야죠.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의 피고 표시를. 그래서 개인 명의로 피고 표시 정정하는 것은 이때는 그러니까 영남실업 고등기술학교는 그냥 시설물의 명칭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개인, 이게 이제 학교 법인이면 학교 법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개인이 설립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명의로 바꿔야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능력자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표시 정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당사자 변경이 아니니까 항소심에서 표시 정정 신청했다가 파기환송된 다음에 철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성 범위니까. 따라서 표시 정정은 당사자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신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피고 경정은 어떻게 돼요? 피고 경정은 동일성이 없는 자로 바꾸는 거니까 신급의 이익 때문에 1심에서밖에 안 되죠. 객관식에서 그런 거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상 이제 임의적 당사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고필공 추가 피고 경정이 있는데 1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신급의 이익 때문에. 근데 당사자 표시 정정은 동일성 범위 내니까 신급의 이익 문제 안 되죠. 그리고 뭐 동의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소치하 이럴 때 피고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줄 상대평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다 객관식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객관식 문제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표시 정정인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동일성이 없으면 뭐로 가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바꾼다. 그러면은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동일성이 있다. 그럼 뭐예요? 표시 정정으로 가는 거죠. 표시 정정. 그 다음에 동일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김갑동에서 뭐 이율동으로 바꾼다. 그럼 동일성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그것을 임의적 당사자 변경.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가죠. 그러면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가면 또 뭘 검토해야 돼요? 명문 규정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명문에 이제 규정이 있는 거하고 이제 없는 경우가 문제되죠. 자,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세 가지잖아요. 뭐예요? 지금 보셨던 피고 경정, 그다음 뭐예요? 고필공 추가. 그래서 고필공 추가. 그다음에 고필공 추가가 어디에 준용돼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추가가 되죠. 추가에 준용이 되죠. 그래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그래서 이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럼 명문의 규정 없을 때 뭐가 문제돼요? 인정 여부가 문제되죠. 인정 여부. 그래서 주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원고 경정. 그러니까 피고 경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원고 경정 유치할 거냐, 학설 대립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예요? 부정하잖아요. 우리 판례는 명문의 규정 없으면 다 부정하죠. 특히 이제 소송법은 절차 한정이 중요하니까 이제 명문의 규정 없으면 다 대부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놔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차 같은 거 이제 동일성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제 동일성 없으면 인당변인데 명문 규정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목차들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내용 가서 보시면 종회의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회 자체로 표시 변경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뭐 A 단체 대표자 홍길동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자, 원고는 자연인 대표자 개인, 표시된 대표는 자연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단체하고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표시 정정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 그 아래 판례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불악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표시를, 즉 그 구성원들을 원고 표시를 본인인 불악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하고 그 단체는 동일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표시 정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소를 취하고 새로 소제기를 해야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가 구소를 취하고 새로 소제기하는 사이에 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제척기간이 도과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얘네들이 뭘 한 거예요? 표시 정정 신청을 했는데 판례가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표시 변경은 표시된 자와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시 변경이기 때문에 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고인으로 표시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제 그 상고 기간이 도과됐겠죠. 원고 갑을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표시 정정은 당사자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추가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소 제기죠. 그럼 뭐 추가될 때 이미 상소 기간 14일이 지났다. 그럼 얘는 이제 상소 기간 도과된 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기간이 뭐 제한되지 않고 이러면은 그냥 소취하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상소기간 도과되거나 소멸시효 완성하거나 제척기간 도과되고 이러니까 이제 꼼수를 부려서 표시정정 신청서를 냈는데 대법원이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동일성이 없으면은 이제 표시정정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판례도요. 표시정정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표시정정 신청서를 냈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 동일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받아주겠다. 그리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당사자 추가, 뭐예요? 우리 법상 필공 추가는 말 그대로 고필공에서만 되잖아요. 고필공이 아니면 추가가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들어가는 뭐 공동소송 참가 이런 건 몰라도 9필공 추가는 1심에서만 되고 9필공에서만 되잖아요. 뒤에서 보실 거고.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재기, 여기도 뭐예요? 소재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주식회사 홍길동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홍길동 이렇게 제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취하를 하고 다시 소재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기간이 지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꼼수를 부려가지고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재기한 다음에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자기는 소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런 판례들을 보면 이걸 소취하고 다시 소재기하면 제소기간 도가 되거나 뭐 다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탈법 행위를 한 건데 대법원이 안 받아준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1심 법원이 부적법한 추가 신청을 이제 모르고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다음 피고도 뭐 어차피 소송해야 되니까 하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 원고인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전제로 소를 취하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이제 목적대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례는 뭐예요? 포인트가 여기 있단 말이죠. 1심 1차 변론길, 거길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재판부터 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봐준 거죠.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뭐예요? 판사님 앞에서 재판하는 날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당사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원고란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소장 부분 송달되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원고 측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원고를 잘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하고 다시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이미 지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추가를 하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취하를 했는데, 그럼 원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수정이 돼서 피고도 어차피 소송해야 되니까 이참에 소송하자고 뭐 별 얘기 안 다퉜고, 그 다음에 1심 1차 변론길, 즉 판사님 앞에 처음 모이는 날부터 제대로 바꿔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마지막 줄 처음부터 회사가 적법하게 소재기한 것과 똑같이 봐주겠다. 이 정도면 봐주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3페이지 첫 번째 줄 뒤에 소송경제 측면에서 이제 와서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은 이제 금반원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신청이 애초에 부적법하더라도 1심 변론 길부터요. 첫 재판부터 제대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사안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 판례도요. 밑줄 친 부분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 본인 소송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일단 대표이사 명의로 제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럼 개인을 회사로 표시정정 안 되죠. 좀 전에 보신 대로 법인과 자연인은 법인격 주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표시정정은 안 돼요. 그런데 1심 법원이 1차 준비 기일에서부터 부적법한 표시정정을 받아줬단 말이죠. 그리고 피고도 안 다퉜어요. 피고 입장에서도 어차피 소송할 거니까 뭐 이래서 안 다툰 거겠죠. 그래서 1심 1차 변론 기일부터 정정된 그 위에 판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진행된 다음에 본안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뭐예요? 하자가 치유됐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판사님 이거 표시정정 사안이 아닌데 1심에서 표시정정 받아줬으니까 위법한 재판입니다. 라고 하면 금반원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표시정정으로 갈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시정정을 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두 판례 모두 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재기했다가 회사가 추가되고 소취하란 거잖아요. 대표이사가. 그런데 피고도 안 다투고 1심 1차 변론길부터 진행됐다면 하자가 예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로마자 3번에 가셔서 표시정정의 재판에서 자,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 자, 이제 부가처분 상대방이 법인이고 부가처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나 뭐 재결 행정법상의 뭐 재결 소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할 때 소장의 당사자에다가 원고를 대표회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은 성명권 행사에서 이제 마땅히 원고에게 원고가 누구냐,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이 하는 거냐 아니면 법인이 하는 거냐 정확하게 좀 정리해 갖고 오세요라고 성명권 행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확정을 해가지고 밑줄 친 부분에 원고가 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방법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명권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함 없이 단지 원고에게 뭐요? 판사가 불친절하게 소장을 정리해 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소장을 정리해 갖고 와라 이러면 재판 못 해준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그래갖고 이제 못 거쳐오니까 대표이사 개인을 원고로 봐가지고 그냥 각하 처분을 해버린 거죠. 각하 재판을. 그래서 뭐예요? 성명 의무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미진 이런 의미들이 다 성명권 의무 위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당사자를 확정시킨 다음에 확정된 당사자의 의문이 있을 때 법원은 뭐예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단순히 소장을 정리해와라. 이것만 가지고 소각화 판결 내리면 성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법한 재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표시 정정이 되면 이게 피고 경정과 다른 거죠. 그래서 표시 정정이 되면 처음부터 바꾼 사람으로 제대로 소재기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보증인은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해서 제대로 소재기한 것이 되죠. 그래서 표시 정정이 뭐예요? 피고 경정보다 유리한 게 이것도 있잖아요. 피고 경정을 어떻게 돼요? 구피고에 대한 소치야, 신피고에 대한 소재기이기 때문에 피고 경정 시에 그 소재기 효과가 생기는 거고 소급표는 없잖아요. 근데 구필고는 또 소급표가 있죠. 그런 것들 다 비교해서 뭐 선택형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표시 정정은 단순한 오기 오류를 고치는 것에 불과해서 중단효가 소재기 효과가 소급한다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표시 정정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소 취하하고 새로 소재기하면 그 사이에 이제 소멸시 완성, 제척 기간 도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표시 정정 신청서를 자꾸 내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당사자들이 이게 표시 정정이 맞아요. 그래서 표시 정정 신청서를 냈는데 판사님이 실수해가지고 이거는 동일성이 없다. 그래서 동일성이 없어서 표시 정정이 아니라 인당변인데 명문에 규정 없으니까 안 받아줄 거야라고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잘못한 거죠. 자, 판례 보시면 1심에서의 표시 변경이 표시 정정이 맞아요. 그래서 1심이 당사자를 제대로 확정 판결했는데 1심 판사님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항소심 판사가 실수한 거죠. 1심에서의 표시 변경이 이게 동일성이 없어서 표시 정정이 아니라 인당변이다. 근데 인당변인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잘못했다라고 이제 항소심 판사님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래서 항소심 판사님은 구우 당사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취급해가지고 항소심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당사자들은 2심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당사자들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안 됐고 그럼 진정한 당사자 사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2심에 남아 있는 거죠. 2심 자체를 진행 안 한 거니까.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진정한 당사자들은 상고를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2심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고를 제기할 게 아니라 구제 방법이 뭐예요? 항소심에다가 뭐예요? 변론기일 즉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야죠. 기일 지정 신청서. 그러니까 사례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항소심의 당사자 사건 맡은 변호사들이 항소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는 거지 뭐 상고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함이 상당하고 그러니까 누락된 당사자들은 항소심에다가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론기일 잡아서 통지서를 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항소심이 선고한 판결은 뭐예요? 무효인 거죠, 무효. 그래서 항소심이 선고한 판결은 진정한 당사자는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판결이니까 그 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 판결 선고하면 무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락된 당사자들은 기일정 신청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셔서 자, 표시 정정 해야 되는데 표시 정정 안 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뭐 정당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보면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하는데 을이 긴갑동인데 긴갑독이라고 잘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어차피 을이라는 사람의 동일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소송 도중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더라도 뭐예요? 그냥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래서 확정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확정 판결이라고 뭐예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정당한 당사자에게 미치겠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하는데 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갑독인 줄 알고 독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판결이 선고되고 알아봤더니 이제 긴갑동이 본명이더라. 그래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따라서부터가 그 판례의 사실관계인데 이게 좀 유명한 판례여서 사실관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본문을 먼저 볼까요? 임야 소유자인 갑이 매도 증서에 자신의 이름을 자기를 잘못 그러니까 한자가 잘못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자 갑이 매도 증서에 갑이 본명인데
자신의 성명을 을로 잘못 기재하니까 그거에 따라 줄줄이 등기부도 다 을로 이름이 기재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나 대장에도 을로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명칭을 을로 잘못 기재했을 뿐 동일성은 갑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등기부상 기재된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절차 소송을 제기하여 뭐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이 됐을 때는 뭐예요? 갑한테 미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압축돼가지고 객관식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각주로 내려가 보세요. 각주 3번에 이게 아주 유명해서 뭐 보통 공부하거나 이럴 때 뭐 박종선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답안지에는 뭐 박종선 사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각주 3번 보시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매도 증서에 자신의 성명 박종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본명이 박종선이란 분이에요. 근데 박종의 맨 끝에 한자를 보면 이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뭐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떨어져 있는 건데 이게 붙어 있으면 의란 말이에요. 한자가 이게 붙어 있으면 그래서 박종선은 이거 떨어져 있는 건데 박종의로 잘못 기재한 거죠.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잘못 읽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본명은 박종선이란 분인데 한자를 이렇게 붙여서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붙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뭐예요? 박종의라고 읽은 거죠. 따라서 그럼 이제 줄줄이 등기부 토지대장에 박종의라고 잘못 기재됐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거잖아요. 그래서 피고의 피상속인은 등기부상의 박종의를 상대로 이름이 박종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명의 소유 등 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의 의가 의혹했던 상대방은 기재하고 상관없이 갑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기재를 신뢰해서 소유 명의자를 박종의로 보고 그를 상대로 그러니까 소장에다가 박종의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박종의를 실제하지 않는 자 또는 허무인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단순한 오기잖아요. 이름을 잘못 기재한 거죠.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확정 판결 효력은 누구한테 미쳐요? 박종선이라는 이 사람한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박종선 사건 보통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얘기로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이 박종선인데 한자를 잘못 기재하고 등기부 등등의 서류에 다 박종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이 사람 본명이 박종의인 줄 알고 소송할 때도 피고 박종의라고 썼죠. 그러니까 오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당한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지 아까처럼 뭐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연 무효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효인 판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 객관식으로 뭐 판결의 경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름 고치면 되죠.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 표시 정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거 전부 다고 뭐 선택 경우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성명 모형으로 가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어요? 당사자 확정에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 확정의 첫 번째 지금 당사자 확정에서 지금 표시 정정을 받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성명 모형 소송이죠. 그러니까 성명 모형 소송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선가는 이게 당사자 확정의 문제다 이 말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주소 파악을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성명 모형 나오면 뭐 문제 제기든 아니면 결론 부분이든 검토 부분이든 이게 당사자 확정의 문제다 이게 써줘야죠. 자, 이건 또 형소법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형소법에서는 뭐 위장 출석이라고 해서 구별하지만 민소에서는 뭐예요? 원고충 모형, 피고충 모형 이런 표현을 쓰죠. 이 가끔 보면 민소랑 형소랑 헷갈려가지고 용어를 막 혼용해서 쓰시는데 그 별로 안 좋아요. 교수님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니까 정확하게 원고충 모형, 피고충 모형 이렇게 쓰시고 자 개념 보면 이 모형이 일본식 한자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최근에 교수님들 보면 이제 도용이란 말을 써야 된다라고도 하시던데 하여간 모형자가 피모형자 모형이를 차용 도용 그래서 보통 우리식 한자어로 보면 도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명 모형이란 A가 갑명의로 소를 제기해서 하는 원고충 모형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소송에 A가 대신 나오는 거 이걸 형소에서는 위장출석이라고 하는데 민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피고충 모형, 원고충 모형 용어를 정확하게 쓰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목차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목차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당사자 확정 이걸 써야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당사자 확정을 자세히 썼기 때문에 일반 논문 빼고 여기서만 문제되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뭐요? 통이 표시된 당사자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로 표시된 피모형자가 원고증 모형료도 갑
피고측 모형이면 을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A는 행위자이고 모형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에 기재된 피모형자가 당사자가 된다.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따라서 그럼 이제 원고측 모형일 때는 자 그럼 맞죠 1번 피모형자가 도용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건대리처럼 추인하지 않는 한 소를 각하시킨다는 거예요. 그 소송 비용은 당연히 모형자가 부담을 하죠. 밝혀졌을 때. 그 다음에 피고 측 모욕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재기했는데 A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A는 쫓아내고 을을 다시 불러야죠. 그래서 모형자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피모형자 을에게 다시 변론길 통지서를 보내서 나와라. 그 재판을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표시설에 따르면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행위자가 아니라 그래서 원고 측과 피고 측으로 나눠서 보시고 그게 첫 번째 목차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간과한 판결과 관련해서 자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됐다. 1번 내려가 보시면은 소장의 전치지로 확정되는 그러니까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 확정되는 당사자하고 소송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그럼 당사자 확정은 이거 아까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근데 간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간과하고 판결을 했다. 자 민소법의 사례 문제에서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한 30-40% 차지하는 게 뭐예요? 간과한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를 간과한 판결이죠. 그래서 무슨 사유를 뭐 예를 들어서 재척 사유를 간과했다. 그 다음에 뭐 절차 중단을 간과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그럼 간과한 판결 이것도 이제 목차를 잡아둬야 되는데 간과한 판결이 일단 무효인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인 판결은 뒤에서 이제 그 뭐 한 5회차쯤 그때 보실 텐데 당연 무효인 판결 우리 법상 우리 민소법상 몇 개 안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재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게 무효고 무효인 판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그러니까 무효인 판결 암기를 나중에 할 거고 그걸 제외하고는 유효인 판결이에요. 그럼 유효인 판결은 확정 전 그다음에 확정 후로 나눠서 검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특히 민소법은 뭐 민법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민소법은 이렇게 이제 절차를 좀 정리해 놓으면 거기 이제 맞출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확정 전하고 확정 후로 나눠서 확정 전에는 뭐예요? 상소할 수 있죠. 상소. 그러니까 누락된 당사자는 절차 보장 못 받은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고 확정 후일 때는 뭐로 가요? 확정 후일 때는 재심으로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심 사유가 될 때는 재심 청구하면 되죠. 근데 재심 사유가 아닐 때는 뭐예요? 재심 청구 못 하잖아요. 재심은 열거적 규정이니까. 그럼 재심 청구 못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래서 확정되면 유효가 된다. 재심 사유가 아닐 때는. 그래서 어떤 사유를 간과했는데 그냥 확정이 돼버렸다. 그러면 재심 사유가 아니면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가 아닐 때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처분권주 위반. 그러니까 처분권주 같은 거는 처분권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럼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1억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뭐 을이 뭐 답변도 안 하고 하니까 판사님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을 지급해라. 이게 전형적인 처분권주의 위반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판결이 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1억 청구했는데 1억 5천 지급해라. 이게 전형적인 처분권주의 위반이죠. 근데 을이 안 다투고 그대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유효예요, 유효. 그러니까 처분권주 위반은 재심 사유에 없지요. 처분권주 위반은 재심 사유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확정되잖아요. 그럼 을은 갑한테 1억 5천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인 판결 나중에 외울 거고 그 나머지는 유효인데 확정 전에는 상소,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그 4페이지 맨 마지막 줄부터. 자, 피모형자는 나왔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를 할 수 있고 특히 상고로 가면 그 5페이지 첫 번째 줄 상고로 가면은 뭐예요? 절대적 상고 이유와 상대적 상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상고 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상고고 상대적 상고 이유는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때만 상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정 전에는 상소할 수 있고 특히 상고에서는 절대적 상고 이유. 그래서 그 절대적 상고 이유하고 재심 사유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르잖아요. 그건 뭐 개별적으로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성명모형에서.
그래서 통설은 이렇게 절차 보장 못 받은 거 다 뭐로 봐요? 대리권 흠결에 준해서 보죠. 그래서 451조 1항 3호가 그 대리권 흠결이잖아요. 그래서 절차 보장 못 받은 거 다 3호 유추해서 재심 사유로 보는 게 통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피고 아닌 제3자가 피고를 참칭 소송에 한 경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피고의 그 무권 대리가 3호잖아요. 그래서 소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피고의 소송 대리로 소송에 한 경우하고 차이가 없죠. 그래서 통설은 이렇게 절차 보장을 못 받았다. 뭐 무권 대리를 통해서 아니 절차 보장 못 받은 사람들은 다 3호로 유추하죠. 그런 얘기로. 자, 판례도요.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해서 소송 진행한 끝에 피고 측 모용이죠. 판결이 선고됐다면 피모용자 피고는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타인에 의해서 진행돼서 절차 보장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송 관여 기회를 상실당했다. 따라서 피고는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래 판례에서도 마지막 줄에 451조 1항 3호에서 대리권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심 사유가 된다. 그럼 이제 재심이 된다는 건 그 전제로서 무효인 판결은 아닌 거죠. 우리 판례는 무효인 판결은 재심이 안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재심이 된다는 건 유효인 판결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구제 방법과 관련해서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그다음에 2번에 이제 이것도 일종의 무권 대리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추인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자질구레 학설 대립은 이게 교과서니까 제가 써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통설적 입장으로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런 학설 대립을 막 자질구레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번에 가셔서 이제 그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피모용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이설을 일반론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리한 판결 여부를 불문하고 피모용자의 피모용자가 추인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일반론처럼 서술하시면 돼요. 이런 학설들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본인이 받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유불리를 불문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추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렇게 일반론으로 쓰세요. 학설 대립 쓰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추인의 시기적 제한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상고나 재심 뭐 상관없다. 뭐 본인이 받겠다는데 그럼 상대방도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원래 무효가 될 거 아니 뭐야 상소 재심으로 취소가 될 판인데 본인이 추인하겠다는데 뭐 상관없죠. 그래서 시기적 제한도 없다. 물론 추인해놓고 상소 제기하고 이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피모용자가 추인했을 때는 상소 재심 못하죠. 자기가 추인시켜놓고 나 절차 보장 못 받았으니까 상소 재심하게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판례는 항소장이 타인이 당사자 명의를 도용 작성 제출했더라도 당사자의 적법한 소대인이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 이런 것들이 묵시적 추인이잖아요. 뒤에서 소송 능력이라든가 미성년자 이런 데 묵시적 추인이 많이 나오는데 절차 하자를 안 다투고 본안에 대해서 다퉜다. 본안에서 뭐 돈 빌린 적 없다. 뭐 어쩌고 하는 본안에 대해서만 다투면 이런 절차상 하자는 다 추인했다고 보죠. 다 묵시적 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소 제기 행위를 추인했기 때문에 이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서 하자가 치유가 되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성명 모형은 이제 교과서를 읽었으면 그대로 끝낼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당사자 확정의 문제다. 그래서 실질적 표시설에 따라서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소송 진행되기 전에 알게 됐다면 원고 측 모형과 피고 측 모형을 나눠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간과한 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면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하겠다. 그럼 그 막을 의견 없으니까 추인의 의사 자유를 존중해서 추인이 가능하고 시기적 제한은 없고 그 다음에 추인에서 특히 묵시적 추인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 본인이 즉 피모용자가 명시적으로 추인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잖아요. 쉬우니까. 그래서 본안 변론만 했다. 그럼 묵시적 추인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객관식처럼 한 줄씩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시중에 뭐 성명 모형 소송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게 다 정리가 된다고요. 그거 안 하고 역으로 하면 문제마다 다 새롭잖아요. 그럼 성명 모형 문제만 모아도 막 10문제가 넘어가는데 그렇게 정리는 못 하죠. 그래서 뼈대를 잡은 다음에 사례 문제를 보시면서 거기서 이제 쳐내가고 하면 이제 성명 모형 웬만한 사례들은 다 여기서 걸려요.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로마자 4번에 보시면 자, 성명 모형은 원고 측 모형, 피고 측 모형이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제목에 보시면 송달 과정에서의 피고 측 모형. 그래서 판례 3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3가지를. 그러니까 이것도 예상 문제로 계속 꼽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모의시험 기록형에서 하나가 나왔던데 자, 이제 송달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그 교재 순서대로 1번 허위 주소라고 했죠. 그래서
허위 주소 송달. 송달. 그러니까 허위 주소 송달 사안이에요. 그냥 이름을 제가 붙인 건데, 자, 갑이 보니까 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 시골에 이제 땅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더라. 그럼 이거를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을이 이제 서울,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서초구에 살아요. 그래서 서울 서초구 어디에 사는지 아는데, 갑이 제3자 병과 뭐예요? 병은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산다. 대전 어쩌고. 그래서 갑이 병과 뭐예요? 통모를 하는 거죠. 통모. 그래서 소장에다가 뭐예요? 소장에다가 원고 갑이라고 쓰고, 원고 갑이라고 쓰고, 피고는 제대로 을이라고 쓰죠. 그래서 피고는 을이라고 쓰고 병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뭐 위장 피고 측 모형이 되는데, 피고 을이라고 쓰고 다 써요. 그다음 뭐예요? 주소를 뭐예요? 병의 주소를 쓴단 말이죠. 대전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소 을이 어디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병하고 통보를 하죠. 그럼 이제 병의 집으로 소장 부분이 송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어떻게 자기가 을인 것처럼 그냥 받겠죠. 그래서 집배원이 뭐 을인지 확인하고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병의 소장 부분이 병의 주소지로 송달되겠죠. 그럼 병이 이제 갑하고 짰으니까 뭐예요? 답변서를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을 안 하겠죠. 30일 이내에. 그러면 이제 법원이 뭐예요? 변론 없이 원고 승소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을 상대 아까처럼 뭐 매매에 따른 소이름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답변서 안 내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변서 안 내더라도 판결은 선고해야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또 판결문이 송달이 될 거 아니에요. 판결문이 또 병의 집으로 송달되면 병이 또 받아가지고 뭐예요?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확정이 되겠죠. 그대로. 그래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갑이 뭐예요? 등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이거 1번 을이라고 돼 있는데 2번 갑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을이 나중에 뭐 세금 통지 안 나오고 하니까 알아봤더니 자기가 갑한테 판 적도 없고 재판한 적도 없는데 등기가 갑으로 넘어갔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이 등기부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 이게 작년 모의 기록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이 이 방법이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매매 소위 등에서 진정한 당사자에게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판결은 뭐예요?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14일이 지났더라도 확정 판결은 아닌 거죠. 따라서 을은 항소를 하거나 그다음 뭐예요? 이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확정 판결은 재심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는 14일이 지났더라도 진정한 당사자 을은 뭐예요? 구경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당사자는 이제 소장 부분도 구경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만 제기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을의 구제 방법은 항소나 별소인데, 그러니까 이제 항소는 우리가 기록형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변호사 찾아와서 저 사건 말고 내가 별도로 뭐 갑한테 대여금도 있고 하니까 저 소송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을이 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로 가야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하면 갑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너 나한테 말소 청구하면 기판력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판력에 저촉되는 모순 관계가 되려면 이 판결이 뭐예요? 유효인 판결이어야 되잖아요. 유효화가 돼야 되고 확정 판결이어야 되죠. 확정 판결. 그런데 형식적으로 14일이 지났더라도 이거는 확정된 판결이 아니잖아요. 을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판력이 없어서 말소등기 청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순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예상 문제로 계속 꼽았는데 작년 모의 기록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 모의 기록에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하는 거. 이게 이제 기록형에 나왔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일단 허위 주소를 보시면은, 자, 개념은요. 원고가 제3자와 통모하여 소장에 피고 주소를 제3자 병의 주소로 기재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병이 대신 나오고 이게 아니라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하는데 주소만 병의 주소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송달 과정에서의 정확하게는 이제 주소 모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위 주소로 판결문이 송달되도록 해서 제3자가 수령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 판례는 허위 주소일 때는 판결 정본 송달이 무효, 진정한 당사자한테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 기간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고는 구제 방법이 항소나 별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14일이 지났더라도 이게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선택하면 되죠. 자기가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별소를 제기하거나. 자, 판례를 보시면 1심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가 없으면 판결에 대한 항소 14일은 진행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형식적으로도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후 보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대한 항소는 1심 판결 정보 송달받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봐야 돼서 적법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판례도요. 상대방 주소를 허위 기재에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한 등기가 격려됐을 때 칠판 사안이죠.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말소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판력 없는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을이 갑을 상대로 별소. 그 별소가 뭐냐? 말소 등기 청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판력 안 걸려요. 그 다음에 거래 판례도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 기재해서 서류가 송달되어서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아서 자백간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즉 우리 민소법상 자백간주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257조에 따라 30일 이내 답변서가 제출이 안 돼서 자백간주에 따른 무변론 원고 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 선고되고 판결 정보는 역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을 때는 판결 송달은 부적법 송달이 무효죠. 송달이 무효. 자, 그래서 그 밑줄 바로 밑에 판결의 송달이 무효예요. 판결문이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송달이 무효죠. 따라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고 사의 판결로 이전 등기나 말소가 됐을 때는 별소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별소로 말소 등기 청구 이제 기록형의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사례든 기록이든 대비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공시송달은요. 이번에 이제 공시송달 사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똑같아요. 이제 을의 부동산을 뺏어오려고 매매, 소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뭐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위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을이 이제 서울 서초구 사는 거 아는데 이제 주소지를 뭐예요? 병의 주소지를 기재를 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주소지를 기재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통보를 안 했으니까 병은 뭐예요? 우리 집에 을이라는 사람 안 삽니다 하고 돌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갑한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겠죠. 주소 보정 명령. 그럼 갑이 뭐예요? 을이 어디 사는 것 뻔히 알면서도 또 신청서 위조해가지고 공시송달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모르고 공시송달을 명했다. 공시송달. 그럼 이게 뭐예요? 공시송달이 위법하지만 유효라는 거죠. 위법하지만 유효인 송달이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유효. 그럼 뭐예요? 위법하니까 이걸 뭐로 깨라는 거예요? 추한상소나 재심으로 깨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서도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잖아요. 취소되면 속은 무효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맨날 판결에서 상소나 재심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원판결을 취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인 판결은 상소 재심 대상이 안 되는데 판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효인 판결을 뭐하러 취소하느냐 이거고 유효인 판결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인데 어떻게 취소해요?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소심에서도 원고가 이제 상소인이 이겼다. 그럼 뭐예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게 첫 번째 주문이잖아요. 재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소나 재심은 원 판결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죠.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그래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못 갖춘 거 아니에요. 공시송달이란 건 당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건데 얘는 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법원을 속여가지고 공시송달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유효다 송달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을의 구제 방법은 뭐예요? 추한상소나 재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시송달 보시면 자,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공시송달 신청해서 판결문이 공시송달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판례는 판결문이 공시송달일 때는 설사 공시송달 요건을 못 갖춰서 위법하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보죠. 자, 위법하지만 유효해요. 따라서 항소기간 14일이 진행돼서 판결이 확정된단 말이죠. 그럼 피고의 구제 방법은 뭐예요? 추한상소나 재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귀책 사유 없이 불변 기간인 항소 기간을 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책 사유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추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심 11호예요. 11호도 동감 쳐두시고. 그러니까 재심 사유가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11호를 공시송달일 때만 보잖아요. 지금 보신 허위 주소는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나중에 재심 사유도 정리하겠지만 451조 1항 11호를 우리 판례는 뭐예요? 공시송달일 때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허위 주소는 재심 사유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11호를 이제 축소 해석하잖아요. 판례가.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뭐 학설들 중에서는 이것도 이제 허위 주소도 11호에 포함시켜서 가자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들어주시면 헷갈리니까 판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자, 재심 11호를 공시송달의 경우로 축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객관식에도 그런 거 가끔씩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리를 정확하게 알아둬야죠. 그래서 허위 주소랑 공시송달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3번 판례가 그 94년도 판례잖아요. 그래서 그게 3번 판례가 좀 옛날 얘기지만 98년도 사법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판례를 뭐 열심히 뭐 인터넷 있을 때가 아니니까 98년도에 저도 그때 막 공부 이제 한참 시작할 때인데, 자 사안을 보면 3번, 자 갑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 종중 땅을 뺏어 오려고, 아니 뭐 을 종중이라고 해보면요. 그러니까 종중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저 종중 땅을 똑같이 이제 뭐 매매했다고 서류 위조해서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A 종중의 진정 대표자가 A라고 계셨어요. 그럼 A한테 소송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갑이 자기 아는 사람하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칭 대표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칭 대표자 B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갑이 원고 갑, 피고는 을 종중 대표자 B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B를 대표자로 해서 B한테 보냈겠죠. 그럼 B가 또 답변서 안 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짰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매매 소이득을 했다. 그래서 을 종중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똑같아요. 이제 을 종중이 이 사건 들고 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한테.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이제 참칭 대표자한테 송달이 됐는데, 그 참칭 대표자가 받았단 말이죠. 근데 갑하고 통보했으니까 답변서 안 내고 끝났겠죠. 그러면 이 송달이 뭐예요? 유효이면, 자 유효이면 어디로 가요? 공시송달로 갈 거 아니에요. 송달이 유효면 추한상소나 재심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송달이 무효라고 보면 이제 을 종중은 뭐예요? 상소나 별소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사법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판례를 몰랐어요. 그때는 뭐 판례를 검색하고 이게 쉬울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채점하러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 막 채점평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어디로 가든 논리적으로 가면 점수를 다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이 판례를 잘 모를 때니까 송달이 유효라고 가고 추보한 상소나 재심으로 가든가, 아니면 송달을 무효로 보고 상소나 별소로 가든가, 어디로 가든 하여간 논리적으로 말씀 점수 다 줬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재수 좋게 판례를 알아서 정확하게 판례 입장 쓴 사람들은 뭐 득점을 많이 했겠죠. 근데 송달이 유효라고 가고 상소 별소 이러면 이제 완전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송달을 유효로 판단해서 추한상소 제시, 송달을 무효로 가서 상소 별소, 뭐 어디로 가도 점수는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판례를 봤으니까, 자 판례는 뭐예요? 송달은 유효로 본 거예요. 유효. 자 판례 보시면, 아니 3번 단체의 진정한 대표자가 아닌 참칭 대표자에게 송달이 됐어요. 자 판례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자신을 대표자로 참칭한 대표자에게 한 송달은 유효. 그러니까 판례 입장은 갈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가기는 제대로 갔죠. 근데 그 사람이 대표자가 아닐 뿐이잖아요. 그럼 송달의 측면에서만 보면 유효라는 거예요. 자 판례 보시면, 법원이 참칭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를 송달받을 자로 지정해서 서류를 송달하고, 그 사람이 뭐예요? 송달받았을 때는 갈 사람한테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대표자가 아닐 뿐이고 B한테 보내려고 해서 B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송달은 유효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두 줄 내려가 보면 항소 기간이 진행되고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번호 뒤에 제가 써놨죠. 송달 자체는 송달 받을 사람 B한테 간 거잖아요. 딴 데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유효한 송달이다라고 이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구제 방법은 뭐예요? 송달이 유효니까 공시송달과 마찬가지로 추한상소나 재심으로 간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례로 나올 수 있어서, 이제 특히 이거는 아까 별소 얘기가 이제 기록형으로 제가 예상 문제로 뽑았던 건데 작년에 뭐 모의 시험에 나와버려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뭐 변시는 안 나왔으니까 뭐 사례든 기록이든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성명 모용은 뭐 전부 다 정리했고, 사실 뭐 객관식 문제도 찾아보시면 여기서 뭐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좀 정리하셔서 당사자 확정해서 표시 정정, 그다음 성명 모용, 그다음 성명 모용과 관련해서 송달 과정에서의 주소 모용,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소전 사망도 당사자 확정의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2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